네, 안녕하십니까. 박종일 변호사입니다. 정부에서는 이 마약 사건이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마약 청정국을 좀 목표로 한다고 해서 수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하는 입장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만, 언론에서 자주 목격하시다시피 워낙 많은 다양한 마약류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불안에 떠는 일들도 많은 것 같아요. 자, 보통 필로폰을 매수하는 방법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접선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가상화폐를 이용해가지고 대금을 지급하고, 그 다음에 대금을 받고 나면 판매 책에서는 어떤 장소를 알려주죠. 이걸 뭐 던지기 방식, 뭐 던지기 수법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, 이런 형태로 마약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소지한 상태에서 뭐 흡입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. 자,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내가 마약을 취득하려다가 손에 넣지 못했을 때, 이때에는 내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, 일단 내가 마약을 갖지도 못했는데 내가 무죄 내지는 무혐의가 되는 것이 아닌지, 이 부분을 좀 법리적인 부분에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. SNS는 어떤 출처를 통해서 내가 마약을 한번 구입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. 그걸 통해 가지고 판매책과 연락을 해서 이 판매책이 원하는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. 뭐 가상화폐를 통해서도 많이 지급하지만 뭐 판매책이 지시하는 계좌에다가 입금하는 형태로도 많이 하기는 합니다. 판매책이 지시하는 어떤 계좌에 어떤 송금하는 형태로도 일어나기도 해요. 자, 이렇게 해서 내가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어떤 장소로 가서 마약을 가져가라고 해서 갔더니 찾지 못했더라, 내지는 판매책이 그 다음에 연락을 차단했다더라. 이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특히 송금 내역이 남아있다 보니까, 즉 가상화폐를 통한 분들은 사실 추적이 되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, 이렇게 어떤 계좌로 송금하신 분들은 며칠이 지나서 내지는 몇 달이 지나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마약 매수 미수범으로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, 그럼 이럴 땐 무조건 무죄를 받을 수 있냐, 내지는 내가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, 뭐 이 각 케이스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무죄 판결을 받았었던 하나의 사건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,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일단 이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2018년 12월 16일 저녁경에 은행 한남동 지점에서 CD기를 이용해서 이 성명 불상의 이 필로폰 판매자에게 40만 원을 무통장으로 송금한 다음에 이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해서 이 필로폰을 수거하는 이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하려고 했는데, 돈을 입금한 직후에 판매책인 성명 불상자가 피고인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차단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결국 매수하지 못했다. 이 부분이 사실관계입니다. 물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마약을 매수하려고 하는 의사가 분명히 존재했고요. 실제 판매책에게 연락을 해서 대금까지 지급하긴 했었습니다. 이 판매책이 텔레그램 아이디를 차단함으로써 이런 굉장히 독특한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한 경우인데, 이때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한번 그 법리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.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마약류 매매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마약류 매수 대금이 송금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이 마약류 매매라는 범죄 구성 요건의 행위 내용으로 예정되어 있는 행위는 아니므로 결국 마약류의 어떤 처분 권한 또는 점유를 매수인, 즉 피고인에게로 이전하는 행위가 시작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매수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다. 즉, 이 사건의 판결을 좀 분석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은 마약을 취득하기 위해서 판매책에게 연락을 하고 대금을 송금하긴 했지만, 실질적으로 판매책이 이 피고인 매수인에게 마약을 전달하거나 내지는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을 하지는 않은 이상 이거는 마약 미수행위 어떤 예비행위 정도는 될 수 있어도 범죄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행위는 없었다. 그렇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던 사건입니다. 그러면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판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. 적어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보다 훨씬 많은 사건들에서는 유죄의 판결을 받았어요. 이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비교 분석해봐도 사실상 공통적인 거는 마약 판매책에게 대금을 다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약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였어요. 근데 왜 그럼 다른 사건들에서는 다 유죄를 받고 유독 이 사건에서는 무죄를 받았는지, 그 차이점이 궁금하실 건데요. 결국에는 이 마약류 사건들을 담당하는 변호사님들 입장에서 그냥 일단 마약을 어쨌든 구입했다든지 아니면 마약을 구입하려다가 실패를 했다든지 이런 사실관계를 떠나서 마약류 사건들이 어떤 사전에 구속되거나 혹은 이 판결 선고 시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가장 보편적인 형태, 즉 모든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기는 해요. 물론 이게 이 변호사님들의 방향이 잘못됐냐 이런 건 아닌데요. 오늘 쟁점과 같이 내가 어쨌든 마약을 매수하려다가 이 우연한 기회가
개입돼서 마약을 아예 취득하지 못한 경우,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까지도 일단 양형 부분에만 집중해가지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이러한 어떠한 형태의 변론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좀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의뢰인과 어떠한 상담 과정을 통해서 내지는 재판을 앞두고 의뢰인이 오셨다고 하면 증거 기록도를 보고 이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정이 보인다고 하면 무죄 주장을 하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. 이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나은 것 같습니다. 특히 항소심에서 만약에 이런 유의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형사사건은 일반 민사재판이랑 차이점이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제1심에서 어떠한 상대방이 요건사실을 인정한 이상, 즉 자백이 성립한 이상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자백을 취소할 수도 없죠. 자백의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형사사건은 그러한 이 민사사건의 특성이 이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제1심 법원에서 내가 마약 매수 미수의 죄를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오늘 본 사안처럼 판매책으로부터 이 실질적으로 애당초에 그 현장에 가지도 않았던 이런 류 사건에서는 마약 매수 미수죄에 대해서는 또 무죄의 주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오늘 소개시켜 드렸었던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님이 진행하셨던 걸로 보입니다. 근데 이 변호사님은 국선 사건이기는 하시지만 오히려 이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법리적인 검토까지 꼼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나. 그러니까 이 판결에서의 의미는 뭐 마약을 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무죄를 받는 게 뭐 우리 지금 사회의 어떤 이 상황에 비추어서 정당하냐 뭐 이런 것과 떠나서 일단 저희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리적 주장을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고, 반대로 본 사건과 같은 이유로 뭐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일률적으로 무조건 범죄 사실 다 인정하고 처벌을 받으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런 차근차근 사실관계 검토한 끝에 법률적인 구성을 통해서 무혐의나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. 형사재판에 무죄를 선고받는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진다고 하는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. 저도 이 판결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어떠한 구속의 위험성, 구속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 때문에 치밀하게 법리적인 구성을 하지 않고 좀 자백을 하는 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입니다.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 통해서 남겨주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